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보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국보에 이어서 보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물이란 무엇인가? 보물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그러한 유형 문화재를 보물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물로 지정한 그 법적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물 지정의 연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서 보물을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헌법 제100조 규정에 보면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의 효력을 유지시켰으며 1955년에 정부가 일제 강점기의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국보로 지정해서 보물이 한 점도 없게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이런 연유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는 사실상 격화시켜서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괄 국보로 승격시켰던 것이죠. 따라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 법에 따라서 국보 그리고 보물로 따로 분류해서 지정하게 되어 2012년에 국보 317점, 보물 1758점과 같이 지정이 되었다, 그런 지정 배경을 보시면 되겠고, 같은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그럼 뭐냐? 국보라고 하는 것은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수준에 이른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고 지정 수도 국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그리고 그 보물로 지정된 그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보와 마찬가지로 이 보물도 1758점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호부터 10호까지 중요한 보물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뭐냐? 서울의 동대문, 즉 흥인지문이 되겠죠. 이 흥인지문이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자, 이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이 옛날에 그 중요한 국가 시설이 있는 한성부, 즉 지금의 서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성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곽이 서울 성곽인데, 흥인지문은 성곽 8개 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 그래서 동대문이다 이렇게 명명 지어진 것이죠.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 태조, 즉 1398년에 이 흥인지문이 완성되었다가 단종 원년, 즉 1453년에 다시 고쳐졌고, 지금 있는 동대문은 고종 6년, 즉 1869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이 5칸, 옆면이 2칸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는 사다리꼴 모양을 한 그러한 우진각 형태의 지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장식한 모든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으며, 그 형태가 가늘고 약하며 지나치게 장식한 부분이 많아서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또한 바깥쪽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반원 모양의 옹성을 쌓았는데, 이는 적의 공격을 합리적으로 막기 위한 계획된 시설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인지문은 서울에 있는 그 도성 8개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옹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살펴본 것이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지정된 흥인지문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로 지정된 보물 제2호는 옛 보신각 동종이 되겠습니다. 옛 보신각 동종도 흥인지문과 마찬가지로 1963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 시대는 조선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5년까지 종각에 있는 보신각에서 제종 33번의 제종을 칠 때 사용된 동종이 바로 보물 제2호로 지정된 옛 보신각 동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신각 동종은 2번의 화재를 겪으면서 원형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고, 그 소리 자체도 변화가 됐지만은 명문이 남아 있어 주조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물제 3호로 지정된 것은 서울 원각사지에 있는 대원각사 B가 보물 제3호에 해당이 되며, 역시 흥인지문과 마찬가지로 1963년에 보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원각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B다. 그래서 대원각사 B라는 이름이 붙어졌으며, 조선 성종 2년, 즉 1471년에 건립이 된 절입니다. 원각사라고 하는 절은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절로서 조선시대에 태조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조계종의 본절로 세운 것이죠. 조계종이 없어지자 관아로 사용되다가 세조가 원각경을 번역하고 회암사 사리탑에서 사리를 나누어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다시 원각사를 짓고 13층 사리탑을 세웠던 것이죠. 비는 머릿돌을 따로 얹지는 않았고, 비몸들 위를 2마리의 용이 감싸듯이 표현되어 있어 복고적인 형식을 따른 것이죠. 비를 지고 있는 돌거북은
둔중한 몸체로 머리는 목을 표현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있으며 등무늬는 육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 세선을 새겨놨고 등 중앙에는 연잎 조각을, 그리고 꼬리와 다리에는 물고기 비늘을 조각해 놓아서 조선시대 조각미의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비가 바로 원각사지 대원각사비가 되겠습니다. 비몸들 위로는 보주를 두는 두 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각 아래 가운데 대원각사지비라는 비의 이름이 강희맹의 글씨로 새겨져 있죠. 비문은 당대 명신들이 짓거나 썼는데 앞면의 비문은 김수온, 성임, 뒷면의 주기는 서거정, 정난정이라고 하는 명신들이 각각 짓고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물 제4호는 안양에 있는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바로 보물 제4호로 1963년에 지정이 되었으며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간지주라고 하는 것은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절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장대를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 기둥을 당간지주라고 이름 지었죠. 즉 요즘에 플래카드 걸어두는 기둥, 그와 같이 양쪽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하지요. 이 당간지주는 양 지주가 원래 모습대로 85cm 간격을 두고 동서로 서 있다. 이것을 중초사터라고 하고 서쪽 지주의 바깥쪽에 새겨진 기록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현재 지주의 기단은 남아있지 않고 다만 지주 사이와 양쪽 지주의 바깥에 하나씩 총 3장을 깔아서 바닥 돌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도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기단 위에 당간을 세우는 받침은 지주 사이에 돌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지름 약 36cm의 둥그런 구멍을 뚫어서 마련했다고 하죠. 양쪽 지주에 장식적인 꾸밈은 없으며 윗부분을 둥글게 다듬은 흔적이 있어서 시대가 아주 오래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간 구멍을 각각 지주의 상, 중, 하 세 곳에 뚫었다고 합니다. 동쪽 지주의 윗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8.15 해방 후에 이 당간지주 인근의 석수들을 이 사람들이 석재로 반출하기 위해서 이 지주의 끝부분을 깨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각 부분에 섬세하게 조각을 해두지는 않았지만은 단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쪽 지주의 바깥쪽에 새겨진 명문은 모두 6행 123자로 해서처럼 쓰여져 있다고 하죠. 이 글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1년 즉 826년 8월에 돌을 골라서 827년 2월에 건립이 끝났다라는 기록을 알 수가 있고요. 당간지주에 문자를 새기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로서 만든 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국내에서는 아주 유일한 당간지주가 바로 보물 제4호로 지정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물 제5호는 지정이 해제돼서 현재 없는 상태고요. 보물 제6호는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원종대사 탑비 역시 63년에 보물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라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고달사터에 세워져 있는 비, 즉 원종대사 탑비는 바로
원종대사를 기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종대사라고 하는 대사는 신라 경문왕 때 태어나서 고려 광종의 그 당시에 90이라고 하는 많은 연세에 입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때 당시 광종은 신하를 보내어 그 시호를 원종이라고 하고 그 탑 이름을 해진이라고 내렸다고 하죠. 현재 거북 받침 돌과 머릿돌만이 남아있는 상태고 비몸은 깨진 채로 경복궁으로 옮겨져 현재 진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문에는 이 원종대사의 가문, 출생, 행적 그리고 고승으로서의 학덕 및 교화, 입적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죠. 받침돌의 거북머리는 눈을 부릅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가서 매우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죠. 다리는 마치 땅을 밀치고 나가려는 듯 아주 격정적이고 발톱의 사실적인 표현은 땅을 꼭 누르고 있는 듯 하다고 하죠. 목은 길지 않아서 머리가 등에 바짝 붙어 있는 듯하고 등에는 이중의 육각형 벌집 모양이 정연하게 조각되어 있고 중앙부로 가면서 한 단 높게 소용돌이 치는 구름을 첨가하여 비를 끼워두는 비좌를 돌출시켜 놓은 형태라고 하죠. 머릿돌은 모습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입체감을 강조한 구름과 용무늬에서는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밑면에 연꽃을 두르고 일단에 층급을 두었다고 하죠. 이 거북받침돌과 머릿돌은 탑비에 기록된 그 비문에 따르면 975년에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북의 머리가 험상궂은 것은 용의 머리에 가깝고 목이 짧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점 그리고 비머리의 표현이 격동적이고 소용돌이 치는 구름 무늬의 번잡한 장식 등은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전기로 진전되는 탑비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형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물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보물 제7호는 역시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원종대사 탑.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원종대사를 기리기 위한 탑비는 보물 제6호고 원종대사 탑은 보물 제8호다. 역시 1963년에 지정이 되었으며 고려 시대의 것이다. 자, 이 고달사지 절터 안에 있는 많은 석조 유물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탑비와 함께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종대사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도탑은 3단으로 이루어진 기단 위에 탑신과 지붕돌을 올린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으로 팔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기단부에서는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자, 기단부는 네모난 바닥돌에 연꽃잎을 돌려 새겼고 아래 받침돌은 네모난 형태다. 또한 가운데 받침돌 윗부분부터 팔각의 평면이 보이게끔 만들어졌다. 탑신은 내면에는 문 모양이 그리고 다른 내면에는 사천왕 입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지붕은 처마가 수평이나 귀퉁이 부분에서 위로 향하였고 꽃 장식이 달려 있으며 꼭대기에는 지붕돌을 축소해 놓은 듯한 머리 장식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도는 팔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랫 받침돌을 네모 반듯하게 짰음은 하나의 시대적인 특색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운데 받침돌의 조각은 가장 두드러지게 고려 시대의 수법을 나타냈다. 각 부의 조화도 매우 우아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기단부가 약간 비대한 듯 보이지만은 좋은 비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원종대사 탑의 주인공인 원종대사는 통일신라 경문왕 9년, 즉 869년에 태어나서 고려 광종 9년 958년에 입적을 한 고승이다. 그렇게 해서 원종대사를 기념하기 위한 탑,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이 보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보물 제8호 역시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석조대좌가 보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63년, 그리고 시대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고달사는 앞에서도 설명됐지만은 경덕왕 23년, 즉 764년에 창건이 된 절이고 누구에 의해서 절이 지어졌는지 그 기록을 찾을 길은 없다고 하죠. 이 석불좌는 불상은 없어진 채 대좌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보존 상태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석조대좌의 받침돌은 위, 중간, 아래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었고 각기 다른 돌을 다듬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죠. 윗면은 불상이 놓여져 있던 곳으로 아주 잘 다듬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래 받침돌과 윗 받침돌에는 연꽃잎을 서로 대칭되게 돌로 새겨 놓았다. 이 대자가 사각형으로 거대한 규모이면서도 유연한 느낌을 주는 것은 율동적이고 팽창감이 느껴지는 연꽃잎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꽃잎의 표현 수법은 고달사지 부도 아래 받침돌과 매우 비슷하며 가운데 꽃잎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고려시대 양식상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각 솜씨가 훌륭한 사각형 대좌의 걸작으로 절터에 있는 고달사지 부도가 고려 전기의 일반적인 양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달사지 석조 대좌 또한 1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보물 제9호 용인에 있는 서봉사지 현호국사 탑비가 보물 제9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정은 1963년 고려시대. 서봉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절터의 크기를 보아서 아주 큰 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전하는 말에 따르면은 임진왜란 때 절에서 떠내려오는 쌀뜨물이 심리나 흘러내려와 외적이 물을 따라 올라가서 절을 불태웠다고 한다라는 얘기만 전해져 올 뿐이라고 하죠. 이 용인 서봉사지 현호국사 탑비는 비각을 세우는 공사를 하던 도중에 기록이 남아있는 기와 조각이 발견돼서 서봉사의 예터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고 하죠. 명종 15년에는 즉 1185년에 세워진 이 탑비는 현호국사의 행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보통 부도와 함께 건립되는데 절터에 부도의 흔적은 없고 이 비석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화강암의 비받침에 전파나무로 만들어진 비몸돌이 놓여있는 단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비받침 부분의 윗면은 사변을 비스듬히 잘라냈고 비문이 새겨지는 비몸에도 윗부분에 양 귀끝을 사선으로 접듯이 잘라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비문에 의하면 현호국사는 15세에 불일사에서 승려가 된 후 부석사의 주지를 거쳐서 명종 8년 즉 1178년 53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고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현호국사의 입적을 왕이 크게 슬퍼해서 국사로 삼고 시호를
현오라 했다. 그 뒤에 산기슭에서 화장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외에도 글을 지은 사람 또는 건립 연대 등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 전체적인 조형이 고려 후기 석비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는 국보 제9호 보물 제9호 용인의 서봉사지 현어국사 탑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보물 제10호 강화도에 있는 장정리 5층 석탑을 보물 제10호로 1963년에 지정을 했고, 시대는 역시 고려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보물들의 지정 현황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11호부터는 부록에 표기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문화적 관광자원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를 사적이라고 하며, 그 사적 가운데서 역시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사적이라고 하며,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기념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개더미, 집터, 절터, 성곽, 성터, 옛 전쟁터, 궁, 다리, 서원, 고분, 원지, 도요지 등 역사의 현장이나 산업, 군사, 교통, 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의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 지정 연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서 지정되었다고 하며,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지정 공포되면서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1963년 728점의 지정 문화재를 재지정할 때 125점의 사적이 지정되었다고 하죠. 2009년 3월까지 지정된 사적은 478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적은 터가 중심이 되며 토지의 면적이 표시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미술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솜씨나 예술적 가치를 지정 보호하는 반면에, 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현장의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이 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선사시대 유적으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유적에서부터, 즉 선사시대 유적이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유적과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유물이 묻혀 있는 땅, 집터, 혈거지, 조개더미, 고인돌 등과 같은 것들이 선사시대에 사적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적으로 지정된 것 중에는 고분, 왕릉을 볼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 고분군이 사적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왕릉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제왕의 능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죠. 묘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묘이거나 또는 축조 기술, 형태, 이러한 것들이 특이한 것들을 사적으로 지정을 해놓았다고 하죠. 또 다른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로는 절터와 같은 종교 유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절터는 유물이 묻혀있는 지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종교 유적은
원시 시대 제단 등과 같은 중요한 것이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불교를 제외한 종교의 유적도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요지라고 하는 것은 토기, 기와 자기를 굽던 요지를 도요기라고 하는데 도요지 역시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기, 토기, 자기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궁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궁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삼국시대 궁지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궁지 그리고 궁이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또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많은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이죠. 성은 성터만 남은 것이 있고 또 성곽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곽이 없어도 옛날에는 큰 전투가 있던 곳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과는 달리 봉수대 등 봉화를 올린 통신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적은 초기 철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것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교육 유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느냐?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향교 등도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수가 많고 또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만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사적으로 지정된 것 중에는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리, 제방, 석표 이러한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지, 석각 등 유적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옛날에 유명한 정원 또는 연못, 유명한 사람의 글을 새긴 석각 이러한 것들도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근세의 중요한 건물도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한국 건축사에 큰 영향을 준 19세기 이후 근세 건물을 조사해서 대표적인 것을 일부 사적으로 지정을 해놓았다. 다시 얘기하면 사적으로 지정된 대상물로는 선사시대 유적, 고분이나 왕릉, 절터 등 종교와 관련된 유적, 도기를 만드는 도요지, 그리고 궁지, 그다음에 성, 교육 유적,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 원지, 석각 등과 같은 유적, 그리고 근세 중요한 건물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62년 1월 달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1963년에 125건이 사적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까지 지정된 남한의 사적은 모두 38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 현장의 토지, 면적, 건물 등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역사의식과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터전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일제는 한산대첩지 또는 진주대첩지 같은 유적은 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성은 철저히 지정해서 보존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광복 후 자주적 사관에 의하여 많은 유적이 지정되고 일부는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사적 지정과 더불어 사적
지정구역 그 외에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사적 중에서 대표적인 사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적 제1호는 경주에 있는 포석정지, 역시 1963년에 사적 1호로 지정이 되었으며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주요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이 포석정지에 대한 기록이 처음 쓰여진 것은 신라 헌강왕 때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죠. 다만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이궁원 내에 유연을 위한, 즉 연회를 위한 자리로 만든 이 석구는 유상곡수라고 하는 시회를 벌일 수 있도록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원래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토하는 돌거북이 하나 있었다고는 하나 없어졌고, 이 물을 받는 원형 석조가 있어서 이곳에서 구불구불한 모양의 곡석이 타원 모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배수구의 마무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임의로 보수하여 수로곡석의 원형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석구는 중국의 동진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나 대개 자연의 산수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포석정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신라 왕실의 별궁으로 지어졌으며 역대 임금들이 연회를 벌였던 곳이 바로 지금의 포석정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정자 등의 건물이 모두 없어졌고 마치 전복같이 생긴 석조 구조물만 남아있고 화강석으로 만든 수구의 길이는 약 6m 정도다라고 하죠. 임금이 이곳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잔을 띄우며 시를 읊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설이 지배적이죠. 즉 수로의 윗부분에서 임금이 잔에 술을 부어서 밑으로 흘려보내주면 밑에 있는 신하가 그 잔을 받아서 마셨다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사적 제1호 경주에 있는 포석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사적 제2호로 지정된 유적은 김해에 있는 봉황동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대는 청동기 시대와 사만 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철기 시대 초기에 아마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높이는 약 7m, 동서의 길이는 약 130m, 남북의 너비는 30m의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김해 봉황동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릉의 남쪽에는 회현동의 마을이 인접해 있고 북동쪽 낭떠러지 밑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어 패각층이 드러난 단면과 구릉 위에 흩어진 흰 조개 껍데기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처음 알려진 것은 1907년, 그러나 1920년에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해서 그 뒤 몇 차례의 학술 조사를 통해서 이 유적에 대한 문화적 성격과 연대의 개요가 밝혀졌다고 하죠. 한국 선사시대 유적지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유적지가 바로 김해 봉황동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봉황동 유적은 일련의 발굴을 통해서 김해 토기라고 이름 지어진 토기의 조각들이 가장 많고 도끼, 손칼과 같은 철기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기가 이미 일상생활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철기 이외에
골각 제품으로서 골촉, 골침 등과 같은 찌르개류가 함께 출토된 유적지가 바로 김해 봉황동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 토기는 종래의 민무늬 토기보다는 높은 온도로 구워서 만든 발달된 경질의 토기로서 그 특색은 문살무늬나 산무늬 등의 타형 무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타형 무늬는 토기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 무늬가 새겨진 방망으로 두드려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후일에 와서는 이 신라 토기의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원시 신라 토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920년 발굴된 왕망의 신나라 때 돈인 화천 한 개가 나와 이 패총의 상한 연대가 밝혀졌으며 함께 발견된 탄화미는 한국의 별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34년, 35년의 발굴을 통하여 한 무리의 돌덤 무덤과 돌널 무덤과 그 옆의 독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개 옹관에서 세형 동검과 청동 제품 등이 출토되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남방식 고인돌의 뚜껑돌로 보이는 한 개의 큰 돌이 현재도 남아있죠. 자, 이 유적들 사이의 칭의적 관계는 아직도 연구할 만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1년 2월 달에 금관가야의 취락지인 봉황대와 합쳐서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서 확대 지정된 곳이 바로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적 제3호로 지정된 것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으로서 역시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시대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 임금은 그의 아버지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서 거중기, 농로 등 신기제를 사용해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다라고 평가받는 성이 바로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귀중한 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성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화성 성역의궤에 따라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또는 홍수 등을 거치면서 일부 파손이 되고 손실된 부분을 복원한 화성은 거의 6km에 달하는 육중한 성벽을 따라 40개 이상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팔달문과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 장안문을 포함해서 4대 문, 그리고 화성 행궁의 중심이자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치르기도 했던 봉수당, 그리고 2번이나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서장대, 남북으로 흐르는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방어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북수문인 화홍문, 그리고 막루와 포루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독특한 시설물인 공심돈, 군사적 목적의 이름으로 부르는 동북강루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방화수리정, 자체 방어시설까지 갖춘 봉수대인 봉돈, 샘문의 앞문 등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매년 10월 화성문화제를 개최해서 정조의 효심과 화성을 기리고 있다고 하죠. 사적 제3호로 지정된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적 제4호
부여에 있는 성흥산성, 원래는 부여 성흥산성이라고 불리던 것을 2011년에 지금의 부여 가림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죠. 부여 가림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하여 금강 하류 부근에 쌓은 돌로 만들어진 성이다. 산 정상에는 강경읍을 비롯한 금강 하류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백제 동성왕 23년에 위시자평 백가가 쌓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성, 부여 가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성을 쌓은 백가는 동성왕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동성왕을 살해하고 난을 일으켰지만 문영왕이 왕위에 올라서 난을 평정하고 백가를 죽였다고 전해진다고 하죠. 높은 관리인 위사좌평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은 이 성에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의 형태는 산 꼭대기를 삥 둘러싸은 태묘식으로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하여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남서, 북문터와 군장터, 우물터 세 곳과 돌로 쌓았던 방어시설인 보루가 현재도 남아있다고 하죠. 또한 백제 부흥운동군의 거장이기도 한 이곳에는 거점지, 다시 얘기할게요. 백제 부흥운동군의 거점지기도 한 이곳에는 고려 전기의 장수 유금필이 이곳에 들러 빈민구제를 하였다고 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 부여 가림성은 백제 때 쌓은 성곽 가운데서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성이고 옛 지명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 성이 바로 사적 제4호로 지정된 부여 가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적 제5호는 부여에 있는 부소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시대는 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마강 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산성이다. 사비시대의 도성이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사비성 또는 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웅진, 즉 지금의 공주에서 사비, 지금 부여를 얘기하는 곳이죠. 사비로 수도를 옮기던 시기인 백제 성왕 16년에 왕궁을 수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부소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왕 22년경에 이미 산 정상을 둘러싸은 퇴매식 산성이었던 것을 무왕 6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하지요. 자, 이 성곽의 형식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빙 둘러싼 태매식과 다시 그 주위를 감싸게 쌓은 포곡식이 혼합된 복합식 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동서 남문터가 남아있고 북문터에는 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에 물을 뺄 수 있는 물구덩이, 즉 수구가 있던 곳으로도 보인다고 하죠. 성 안에는 군장터 및 백제 때 건물류와 영일루, 사자루, 고란사, 낙화암 등이 남아있다고 하죠. 성 안에 군창터와 건물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백마강과 부소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왕과 귀족들이 함께 즐기던 곳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 산성은 사비시대 중심 산성으로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를 방어한 그러한 역사적 의의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사적 제5호 부여 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적 제6호는 황룡사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963년에 지정이 되었고 시대는 신라시대.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절로 고쳐짓기 시작해서 17년 만에 완성된 절이라고 합니다. 그 후 574년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 철 5만 7천 근, 금 3만 분으로 삼가 삼존 불상을 만들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과 철 그리고 삼존 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낸 것이 신라 땅에 닿게 되자 이것을 재료로 삼존 불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5m가 넘는 이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진평왕 6년에 금당을 짓게 되었다고 하죠. 선덕여왕 12년에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의 권유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9층 목탑을 짓게 되는데 각 층마다 적국을 상징하도록 했으며 백제의 장인 아비지에 의해서 645년에 완공되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황룡사는 93년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큰 절로서 신라의 세 가지 보물 중 천사옥대를 제외한 두 가지 보물이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장육존상이었다는 것에서도 황룡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다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기도 한 절이 바로 황룡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적 7호 망덕사지. 역시 1963년에 지정이 되었고 시대는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남산에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절터로서 사천왕사와 마주하고 있으며 처음 지어진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 문무왕 또는 신문왕 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적 제8호는 사천왕사지. 역시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주 남산 기슭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로서 신문왕릉 옆 선덕여왕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절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적 제9호는 울산에 있는 울산 학성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시대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적 제10호는 서울 성곽 역시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대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적 1호부터 10호까지 쭉 살펴봤고 사적 11호서부터 12, 13, 14, 20호까지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적까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